네, 오늘 강의 맡은 이은숙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제 수료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인가쯤에 한번 강의를 했던 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강의하고 나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새삼 서대문에서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많았고, 그 다음에 제가 컨디션은 좀 안 좋았지만, 어쨌거나 좀 맘 편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은 스케줄상 오늘 수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도 좀 일찍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인데,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수료식을 빨리 하시고 댁에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푹 빠져서 시간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쯤 전에 저한테 지금 시간으로 치면 한 7시, 지금 7시니까 7시 30분? 40분? 그러면은 30분에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누구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점장님도 스케줄이 있으셔서 제가 좀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관심이 꽤 많으신 부분도 있고 관심이 전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2주 철거,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공사를 완료하는 준공, 그리고 그 소유권 이전을 개시하는 이전 고시,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주민분들이 모여 있었다가 이제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해산이라는 거를 거치고 최종 보합의 법인을 정리하는 청산, 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주 너무 익숙하시죠? 이제 뭐 내가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던, 이제 시작하려고 하든 아니면 우리 동네가 들썩들썩을 하든 내가 어쨌거나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죠. 예. 이 이주와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정말 20, 30년간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가 어쨌거나 새롭게 이 동네를 바꾸면서 내가 불가피하지만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면 이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건데 이사를 나가는 그걸 이주라고 합니다. 이사라고 하지 굳이 이주라고 이렇게 어렵게까지 명칭을 붙여져 있는데 아무튼 이주라고 하고요. 자, 이주는 그럼 누가 하느냐? 당연히 재개발을 하고 있는 동네에 거주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세입자, 상가 소유자나 세입자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당연히 저희가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 안에서 구역 밖으로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간혹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재개발이 워낙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셔서 어떤 경우에 이사를 하는데 내가 여기 살다가 내 집에 있는 데서 살다가 먼저 내가 좀 이사를 나가겠다 해서 이사를 간 게 결국 나중에 알아보니까 구역 밖으로 나가신 게 아니라 구역 안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사를 갔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된다? 구역 안에서 구역 밖으로 가야 한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이사를 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사 처음 갈 때 내 돈으로 가지만 나중에 우리 이사비도 주고 뭐 보상금도 준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이사를 잘못했어. 그러면 나중에 이사와 관련된 이주와 관련된 보상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사를 언제 가야 돼? 이주는 언제 가야 돼? 그거는 당연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정비사업을 하면 이사는 당연한 거고
그럼 이사 가는데 다 무슨 보상금을 준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모든 사업에 다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어찌하거나 우리 아파트 주민들끼리 원래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고, 이거는 원래 민간 영역의 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저희가 어쨌거나 이 보상에 대한 것들이 법의 열외, 대상이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 이주 대책과 관련된 어떤 보상을 받거나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내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럼 현금 청산자가 되겠죠. 그러면 현금 청산하려면 내가 현금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보상을 받으시는 분, 그러면 소유자실 거고, 그 다음에 세입자, 그 다음에 뭐 상가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 보상비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재개발 구역 내에 계신 현금 청산자 또는 주거 세입자, 그 다음에 상가 영업 보상자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만 이주 대책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주 대책은 언제부터 수립이 되느냐? 저희가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걸 요즘 선택적으로 이제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실은. 신속통합계획을 해서 요게 수립이 되면 저희가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를 밟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이런 절차로 가죠. 요 단계 중에서 정비구역을 1차로 지정을 할 때 계략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계략적으로 조사한 거에서 세입자가 대충 어느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 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이런 걸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향후에 뭐 금액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법에서 이렇게 이주 대책을 수립하라는 대로 우리는 나중에 대책을 수립을 할 겁니다 라는 계략적인 이주 대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자 주거 대책이 요 정비구역 지정할 때에도 1차로 들어갑니다. 아주 계략적으로.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추진위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은 거의 이제 건물을 내가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건축물 허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도로도 만들게 되고 공원도 만들게 되고 기타 여러 시설들을 만드시게 돼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 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는 단계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인데, 이때에도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그 다음에 상가 세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진짜 예전에는 한 몇 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법에서 이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 그거 준수할 겁니다. 요 단계에서는 그 정도였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부 같은 거를 좀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세입자분들을 일일이 이제 조합원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세입자를 좀 더 리스트를 만들고, 이분들이 주거 세입자인지 상가 세입자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법에서 보상되어 있는 몇 개월치의 이주보상금이라든가 이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명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때, 이때는 일일이 거의 좀 더 정확하게 세입자 명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은 임대주택, 내가 임대주택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임대주택 안 갈 거고 바깥에 다시 세워둬서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비라든가 이주대책 지원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산정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할 때 조합에서 대충 보상 가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다 라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를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계획에 대한, 이건 계획입니다. 예, 계획에 대한 그 결정을 구청에서 다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
누구한테 간다? 이거는 재개발 사업에서만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상가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세입자분, 그 다음에 현금 청산 대상자 분들한테 요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예,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사업만 해당이 되니까 재개발 사업에서 주택을 갖고 있거나 상가를 갖고 있는 소유자 분들은 내가 분양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나는 현금 보상 받고 나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분양 신청 기간이 통상적으로 법에서 30일 또는 한번 연장해서 60일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아파트에 분담금 내고 막 이럴 생각하니까 깝깝해서 그냥 나는 아파트 분양 신청 안 하고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분양 신청했던 걸 그 기간 안에 제가 분양 신청을 다시 취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 기간 안에만. 예, 그러면 그 기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하신 조합원분들 또는 분양 신청을 하고 할 수 없는 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제가 여기 엄청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땅을 한 평밖에 안 갖고 있거나 막 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분담금도 너무 커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한 평 갖고 계신 분이나 뭐 지분으로 너무 땅을 작게 갖고 있거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관리 처분을 하면서 어찌하였거나 이 관리 처분에서 배제를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이게 이제 실은 조합원분들이 분담금을 줄이는 거는 내가 일반 분양을 많이 하는 게 실은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까지 돈 많이 내고 이걸 분양 신청을 해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반 분양분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른 분들이 좀 상대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건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으면은 다 이렇게 같이 살고 계셨으니까 분양 신청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일부러 이제 관리 처분을 하면서 다 상황에 맞춰서 이분은 분양 신청을 하셔도 이분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처분을 내가 할 때 분양 신청을 했지만 실은 철회를 하거나 아예 그런 조건에 있는 분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되시는 분, 그 다음에 관리 처분에다 부당리에서 대상 제외된다는 게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했는데 이분은 도저히 해도 못 들어오실 상황이다. 그러면은 분양 신청 받아놓고도 그분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쨌거나 분양 신청에서 제외가 됐거나 할 수 없거나 내가 철회를 했거나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런 계획을 갖고 구청에다가 저희가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를 내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서류랑 다 확인한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닌데 실무적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들을 하고 계세요. 현장에서는. 근데 그 시점에 다시 고민을 했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분양 계약을 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요건 법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너무 지나서 그럼 내가 여기 아파트 분양 신청 받아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딴 데 이거 보상받아서 다른 데로 그냥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양 계약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네. 요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금 청산을 조합에서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금 청산을 할 때에는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법에서 절차와 그 다음에 보상, 현금 보상을 해주는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게 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관련 조항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났어요.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분들과 그 다음에 세입자분들, 이사 다 나가셔야 되는 분들과 함께 조합해서 이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는 절차를 서울시만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이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워낙에 재개발을 하면서 분쟁이 좀 많으시고 내가 보상을 덜 받는 것 같아, 나는 소외된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와 기간을 좀 줘보자 라는 취지에서 협의체라는 걸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주체는 조합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에서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는 당연히 감정평가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분들과 현금청산자 그룹, 주거세입자 그룹, 상가세입자 그룹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의무는 아닙니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이 운영을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체라는 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의 기간이 평균으로 하면 법에서는 협의체 구성을 관리처분 인가 받고 한 달 이내 구성을 해서 운영을 시작하도록 돼 있고 협의를 3회 이상으로만 했어요. 관리처분 총회하기 전에 3회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가서 자주 뵙고 이 상의를 드려야 내가 이제 나 좀 섭섭하지만 나 요 정도 받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시고 2주에 합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은 이게 무한정 기간을 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절충된 안이 서울시에서는 조례에서 3회 이상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도 이제 운영하는데 그 운영 전문위원인데 실제 가보면 주민분들이 3회 이 정도 갖고는 어차피 안 되니까 구성 하나만 하고 운영 하나만 하다 이런 의사를 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어찌하거나 2주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그냥 열려 있다 보니까 구성이나 운영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시끄럽다. 구청에서는 이거를 주민분들을 어쨌거나 절충을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을 때 할 때는 구성하고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 이런 부분은 필수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실은 이제 3번 운영을 해서 이제 합의를 좀 볼 수 있는 분들은 합의를 해서 그 금액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합의를 안 보면은 협의 기준에 법에서 어떻게 보상을 하라는 기준대로 이렇게 금액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람과 총회를 해서 주민들이 결정을 하신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이게 이제 토지수용법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도 이 절차들이 또 진행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요거는 현금 청산자만 하는 건 아니고 상가 세입자분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뒤에 이제 중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이럴 때 요거는 요 절차대로 관리처분에 대한 하나의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요 관리처분 인가 나기 전까지는 요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이 절차를 중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법에서는 이렇게 중복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현금청산자 분들의 물건조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이 물건조서 작성이라는 게 나 토지 얼마야? 면적이 얼마야? 어떤 대지로 쓰고 있어? 뭘로 쓰고 있어? 이런 내용. 이게 토지 보상가의 기준. 그 다음에 건물. 나 실은 건축물관리대장보다 실은 좀 더 쓰고 있어. 그럼 그걸 다 실측을 합니다. 측량기사가 나가서 다 측량을 해서 측량 도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물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면 그러면 나무도 다 조사를 합니다. 장독대를 내가 만들었다? 장독대도 조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실제 측량기사들이 나가서 실측을 해서 그 도면과 함께
그 서류들을 꾸미거든요. 보상을 해주는 물건 전체에 대한 자료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물건조서입니다. 그러면 보상 대상이 얼마만큼의 면적, 땅 면적과 건물 면적과 부속 시설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고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다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감정평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토지 보상가 얼마고 건물 보상가 얼마고 뭐 나무가 몇 그루 있으면 나무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를 해주세요. 감정평가를 해주시는데 감정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냐? 2명에서 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선정해? 막 조합이 다 선정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근데 보상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의견은 그러면은 반영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다 법에서 걱정하시는 거를 다 미리 법에서 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2명에서 3명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데 현금 청산 대상 토지 등 소유자, 예, 현금 청산 받으실 분들, 소유자분들 쪽에서 요건이 있어요. 일정 요건을 그분들께서도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끼리. 그래서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시행자, 조합에서 한 분,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명이서 이걸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평가사 추천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 조합이나 서울시는 평가사를 추천을 하기가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을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 보상을 받으실 분들의 경우에 조건이 있거든요. 일정 요건 자기네들끼리 동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관계가 또 안 맞으셔서 나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저기 빌라 사람들하고 걔는 지분이 작은데 왜 걔네랑 같이 해서 내가 보상평가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선정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이 안 맞아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명밖에 선정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걱정을 좀 덜 하실 수 있는 건 어찌하거나 조합에서는 하나를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이걸 한 분을 추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실 수 있는 기구가 있다. 예, 이런 거고 이렇게 이 2명에서 3분의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면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죠. 토지 보상가 얼마, 건물, 기타에 대한 감정가가 얼마 이 금액을 기초로 보상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일이 다 뵙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전화로 바쁘니까 나 못 만나. 그리고 내가 너 찾아와. 나인대로 와. 나 지방 어디에 있어. 못 찾아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전화로도 협의를 하실 수도 있고 대면으로 협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보상 협의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협의가 됐어요. 내가 다행히. 예. 협의가 되면 협의에 대한 계약서를 쓰시면 되고 내가 협의가 안 됐어요. 안 되시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죠. 예.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끝난 다음에 이런 서류들을 다 증빙 서류를 만들어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유는 뭐뭐뭐뭐 언제 협의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다 묶어서 그거를 서울시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이라는 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해요. 네. 그래서 그 감정평가 금액을 갖고 수용재결위원회라는 데서 수용재결을 판단을 해주십니다. 근데 저기에서 판단할 때 수용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대한 이슈는 아니에요. 요 절차를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저 절차를 합법적으로 다 절차를 진행을 했는지 절차를 진행하는데 뭔가 빠진 게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감정평가들이 제대로 법적 요건을 맞춰서 감정평가를 했는지 그 다음에 보상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그 금액에 대한 거를 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1단계 여기에서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할 때 하고 요 시점에 가면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사업지별로 그 뭐 상승 폭은 조금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얼마나 올라가든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업지의 위치별로 내가 도로를 끼고 있냐 아니면 저 안쪽 골목에 있냐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여기 금액하고 여기는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한 거 요 이제 2명에서 3명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합산한 다음에 나누기 2개가 있다? 나누기 2. 3군데가 있다? 다 3개를 합쳐서 나누기 3. 요 평균 금액을 갖고 재결을 해주는 거고요. 그 재결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실무적인 건 한 45일, 한 달 반 이후에는 이거 금액을 받아가시겠습니까? 그 안에 자율적으로 수령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의사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받아가겠다 하시면 조합하고 얘기해서 받아가시면 되는 건데 수령 거부를 많이 하시죠. 예.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법에서 관할 법원에다가 공탁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예, 공탁을 하게 되면 그 날이 있어요. 수용 재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재결서라는 게 이렇게 와요. 정본이라는 게 금액이 얼마고 이 수용 공탁 기한일이 정해져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해라. 그게 보통 한 달 반이고 그 한 달 반 이내에 자율 수령이 협의가 안 되면 그 날짜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 날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나의 동의 여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대부분 이제 이런 재개발을 하면서 나 수용 안 돼. 어떻게 내 재산을 맘대로 막 조합에 뺏어갈 수 있어. 이러지만 실은 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도 수용은 불가피하지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금액을 갖고 수용 재결을 받아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거의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실무를 하면서 뭐 주변에 이제 뭐 변호사님들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님들이 선량하신 분을 잘 만나시면 그냥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신 경우에는 수용 그거 해도 소송까지 가고 그러면 보상금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우리 좀 수임료 주시고 보상 많이 받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아유 뭐 수용해도 뭐 재판까지 가면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 재산을 아주 그냥 홀라당 날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상가가 크시면 상대적으로 모르는데 보상가가 내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수용 받았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작은데 그 금액을 더 받겠다고 뭔가 이제 법과 관련된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지금 이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거든요. 요 이후에 그 수용을 당하신 주민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그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의제기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의제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감정평가를 또 해서 거기서 또 금액이 조금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변호사한테 이제 수임료를 주시면서 장시간에 소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보상금 수령도 안 하고 버티시고 그러고 나서 이런 중토위 이의제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송을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거 다 감당하시다가 어쩌면 더 손실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을 잘 계산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조합원으로 끝까지 가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정말 여건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조합 편을 들고 누구 편을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내가 조합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냉정하게 보시고 내 재산권이잖아요. 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법에서 아까 재차, 3차 강조를 해드리면 요 이주 보상 대책이라는 건 재개발의 주택, 상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입자 보상, 앞단에 제가 설명드린 게 저거잖아요. 현금 청산 대상자라는 게 소유자. 그러면 그 세입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냐?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주거 세입자와 상가 세입자를 나누고 있어요. 예. 왜냐면 당연히 다르죠. 상가는 내가 영업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주거 세입자, 내가 뭐 빌라나 단독주택에 방을 한 칸을 세를 살든 간에 내가 세를 살면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낸 거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보증금은 당연히 내가 반납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계속 살 수 있었는데 소유자들이 재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책을 좀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된 거니까. 그래서 주거 세입자는 어찌하였거나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대상이 되고요. 내가 현금 청산하고 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현금 청산이 된다는 건 조합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내가 주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세입자처럼 똑같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거 이전비, 이사비, 임시거주시설, 임대주택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아래도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사비. 이사비는 이 법에 토지수용법 안에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주라고. 근데 그 기준 금액이라는 게 여기 이제 지금 통계청 자료 기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뭐 1인 가구, 2인 가구 뭐 해가지고 그 주거 이전비라는 것도 우리가 몇 가구, 한 가구 안에 몇 명이 사냐. 가구 원수라고 하죠. 예, 그거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출비라는 게. 그거에 4개월치를 주거 이전비로 주고, 요 이사비는 요 법에 의해서 내 공간이 몇 평이야? 몇 평부터 몇 평은 얼마를 이사비를 주세요. 물리적 공간의 이사비를 말하는 거고, 주거 이전비는 내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니까 약간은 뭐랄까 피해 보상금 같은 성격의, 피해 보상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가피해 이사를 가니까 이사를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사하는 건 당연히 물리적 공간에 이사비가 드는 거고, 그거 말고 무슨 정신적 위로가 됐거나 이런 차원에서 주거 이전비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사비는 무조건입니다. 난 무조건 이사를 가니까. 그래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이사비는 당연히 다 받으시는 거고, 주거 이전비, 임시거주시설, 임대주택은 선택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임대주택을 간다 그러면 주거 이전비는 없으신 거예요. 예, 내가 임대주택을 알아봐서 알선을 하거나 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 임시거주시설은 실은 재개발을 하면서 원래는 좀 크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순환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구역 안에서 뭐 공공에 주는 아파트를 먼저 지어놓고 잠깐 이주하셨다가 뭐 다시 들어오시고 뭐 이런 대책을 좀 할 수는 있는데, 서울시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거든요. 경기도나 이런 데서 하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땅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임시거주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이 요 주택자금 융자 알선. 제가 어쨌거나 여기 보증금을 재개발을 하니까 보증금을 되게 싸게 주고 거주를 대부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멀쩡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 보증금이 모자르시잖아요. 그래서 주택 자금을 이렇게 뭐 보증금을 보태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융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는 거, 요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세입자는 이사비는 무조건 받고, 주거 이전비나 임시거주시설, 임대주택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내가 선택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저희 앞단에 여기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주택에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여부를 1차로 확인을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임대주택을 가시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좀 더 빨리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상가 세입자는 장사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멋있는 말로 영업 손실액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주거 세입자는 임대주택을 갈 수 있는 선택이 있듯이, 여기에서는 임시 상가를
예, 조합에서 좀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교육을 하시면서 아마 두 가지 재개발이라는 게 저희가 흔하게 접하는 건 주택 재개발인데 그거 말고 큰 대로변에 막 대형 오피스 짓거나 막 주상복합 짓는 거 있잖아요. 역 주변에 가까이에 그런 것들은 주택 재개발이 아닌 경우가 많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옛날에 도심 재개발이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수도 있고 얼마 전까지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불리웠던 사업인데 그런 케이스에는 상가를 일부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대부분이 저기 도심의 을지로나 이런 데 가면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수 있어요. 막 거기 이제 그 타일, 조명 아니면 뭐 세면기구 뭐 이런 거가 이제 이 분야별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장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모여 있어야지만이 시너지가 일어나서 영업이 잘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약간 상가 영업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경우에는 영업이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현저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수한 그런 케이스를 위해서 임시상가를 사업지 인근에다가 자기네가 잠시 조성을 합니다. 준공할 때까지. 거기서 영업을 하시다가 준공을 하면 상가를 내가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받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다시 재입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시상가를 제공하는데 대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영업을 계속 하려면 여기서 재개발한다 그러면 미리 상가를 다른데 알아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주변으로 이제 상가를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영업 손실액 보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이사비, 주거에서 이사비가 있듯이 이전 비용도 같이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요거 할 때 이 영업 손실 보상액의 그 기간, 요거는 휴업 4개월분. 근데 완전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업을 가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별도로 산정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장사 접어. 이러긴 쉽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 자동차 경우에 따라 이런 건 맞아요. 자동차 대리점. 근데 그 지역에만 그게 있는 거지 여기저기에 있지 않잖아요. 한 동네에.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내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지점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면 폐업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상을 받으려면 아까 제가 앞단에 정비구역 안에서 밖으로 이사를 가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대상 기준.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이전하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중간에 한번 내가 잘 모르고 정비구역 안으로 이사를 가셨다. 그러면 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또 너무 오래 가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했거나 내가 불가피하지만 빨리 이사를 가더라도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반드시 이제 조합이나 이런 데 확실히 좀 확인을 하시고 이사를 내가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그 보상 대책은 나중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확실히 알아보시고 해야 나중에 조합하고 싸울 일이 안 생기신다. 예. 이 교육의 목적은 뭐겠어요? 청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쨌거나 주민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안 싸우고 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움직일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는 얘기신 거예요. 이주에 대한 게. 그래서 어쨌거나 요 대상 기준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거에 해당이 안 되는 순간 최종 이주 기간에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거주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주민등록상엔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주민분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원래 안 살아요. 이러는 것도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배제당하시면 또 그걸 갖고 또 소송을 하시거나 또 분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이주를 하실 때 결정을 하셔야 한다. 임대주택 이슈가 굉장히 커요. 이제 하다 보면. 그럼 임대주택 공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냐? 우선 조합에서 세입자한테
임대주택 신청 통지를 일단 보냅니다. 예. 일단 세입자분도 잘 모르고 조합에서도 이분이 임대주택으로 할지 뭐 모르니까 일단은 보내요. 그리고 입주 희망자 분들이 계시면 그 신청서를 조합에 다시 냅니다. 예. 세입자가 조합에 내고 그 다음에 아까 세입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임대주택 대상자가 있어요. 막 집이 여러 채 있거나 막 내가 집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대주택은 좀 더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엄격하게 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대한 거 1차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합니다. 누가 한다? 조합에서 서류를 내면 구청장 한테 이 서류가 넘어가서 1차로는 구청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럼 1번, 2번, 3번 요거는 언제 진행되냐? 아까 제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때 한번 제가 체크가 한번 된다고 했잖아요. 임대주택은 앞단에 설명드릴 때. 그래서 요때 한번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요. 예. 이 인가 이제 나는 과정에서 인감이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를 확정을 해요. 요 소유자 검토를 하고 해서 아 이분은 무주택자고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할 때 요거를 기반으로 세입자 주택 소유 검토해서 무주택자이다. 어머. 벌써 7시 55분. 큰일 났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시행 인가할 때 임대주택 대상자를 결정을 1차로 하고 관리처분계에서 작성하고 신청해서 내면 요때 또 한번 검색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 대상자 무주택 확인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하고 거기에 임대주택 대상자와 돈으로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체크해서 구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뭘 한다? 이주를 하시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는 세입자 명부를 SH에 구청장이 이렇게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하고 SH에 다시 보내면 SH 쪽에서 이거를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확정된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한테 조합에서 확정된 명부 받았어요 하고 세입자한테 통보를 해주십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SH 임대주택 또 한 번 검색을 더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 이사할 때 바뀌었을 수가 있잖아요. 세입자의 조건들이. 내가 집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사게 됐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또 있는지 엄격하게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거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 멸실에 대한 거는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닥 큰 관심이 없으신지라 철거는 누가 합니까? 조합.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그럼 이주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주와 철거는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 동절기라 하면 언제냐? 12월에서 2월까지예요. 그 기간에는 함부로 이주를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철거를 막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이게 원칙인데 합의가 됐어요. 이주에. 그래서 나 집 빨리 얻고 나가겠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막 어쩌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니까 막 빨리 이사하라고 막 조명을 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그거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는 어쨌거나 이주가 100% 원래 완료된 후에 하는 건데 이것도 동적일 때 철거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를 좀 구청에서도 인지해서 좀 빨리 해야겠다. 그러면 이 도로가 안에 있었잖아요. 원래 마을에는 동네에는 있잖아요. 그럼 그 블록별로는 이주가 완료되면 그거를 이제 협의를 통해서 부분 철거를 이렇게 해 주시는 경우도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거나 철거는 조합에서 하는 건데 철거 준비라는 과정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관리처분 계획 전에 인가 전에 건축물 철거 시에 철거를 만약에 불가피하게 하는 게 화재가 발생하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 문제시 삼으시면 안 돼. 이거 다 구청에서 확인하고 허가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내용도 있고 건축물 철거 허가하고 신고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엄격하게 허가와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 대상은 심의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있고 철거 절차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철거 절차를 할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여기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쭉 들어가서 서류도 만들고 자기가 도장도 찍어주고 하거든요. 여기서 주민분들이, 조합이나 주민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요거 이제 해체할 때 요 공사 감리자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딱 철거하면 떠오르시는 거 뭐 있지 않으세요? 광주의 모 재개발 구역에 사고가 났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절차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구청에서 또는 국토부의 안전관리원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다. 철거 진짜 안전하게 할 건지, 사고는 안 날 건지, 사고 나면 너 어떻게 책임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확실히 다 서류를 보고 철거를 하게 되니까 어떤 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교육받으신 거 있으니까 내용 보시고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날 불법적으로 막 이주시키고 철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어쨌거나 이렇게 교육 자료를 통해서 한 번씩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착공을 하는데 착공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가 선정한 시공사가 하죠. 그럼 서류를 다 만들어서 또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주시키고 철거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말소하고 뭐 실제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요 측량의 중요함은 있어요. 실은 저희가 연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면적이 이렇게 구역이라는 거를 정하고 그 안에 면적이 원래 있었잖아요. 땅 면적 대비로 연면적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시죠? 예, 땅이 넓으면 연면적도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용적률이 같아도 숫자가 변동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땅 면적이 줄거나 늘 수 있는 게 이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30년, 동네가 30년, 40년, 50년 됐어요. 예전의 측량 기술하고 지금의 측량 기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정교함이. 그래서 숫자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측량 기술로 측량을 하면. 그러면 이게 연면적이 상대적으로 줄거나 늘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고로보다 늘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담금을 낮출 수 있고, 줄어들면 분담금을 더 낼지도 모른다 라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에 요 측량을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주민분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고, 요 면적이 다르면 이런 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 앞단에 절차에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밟아야 되는 거, 뭐 감리자 정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대망의 우리 돈 얼마 벌 수 있어, 이게 바로 이거죠. 착공신고를 한 다음에 구청에서 일반 분양 승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기 위한 절차, 그 허가 같은 거를 이때 내주십니다. 착공신고가 안 되면 이걸 못하게 되세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분양 빨리 왜 구청에서 일반 분양 안 시켜주는 거야? 이걸 다투실 이유가 없어요. 착공신고 처리가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착공신고 후에 일반 분양 승인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겠죠? 공사하고 나면 공사를 우리 다 했습니다 라고 공사 완료, 즉 준공에 대한 서류를 내면 구청에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준공인가하고, 여기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구보의 공사 완료 고시라는 걸 내주세요. 이 공사 완료 고시가 나야 비로소 저희 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전 고시라는 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나한테 등기가 넘어오는 겁니다. 이 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조합을 우리가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받으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저희가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사업을 할 거리가 없죠.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등기도 받았고. 그러니까 조합이 해산을 하는 거고, 예전에 조합 설립을 할 때 조합도 법인 설립, 법인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게 법인이 살아있으면 사업이 안 끝난 게 되거든요. 그 법인을 정리하는 작업이 바로 청사입니다. 그 앞단에 제가 일괄로 설명을 쭉 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린 거고요. 준공을 할 때는 어쨌거나 사전에 이 준공인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청장님이 사례로 말씀하신 거, 원래 준공은 법에서는 내가 구청에 기부 체납해야 될 것, 시에 기부 체납해야 될 거를 공사를 다 하고 내 건물 공사도 다 하고 이 전제 조건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필수입니다. 근데 준공할 때 되면 뭐가 구청에서는 고민이 되시냐면 준공 날짜는 조합원들이 어쨌거나 일반 분양 하시면서 거기에 입주월을 적어 놓으세요. 근데 입주월을 못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송이 발생합니다. 입주 지연금 배상. 이 문제가 털려요. 그럼 그 입주 배상금이 시공사의 문제냐? 조합이 정비 기반 시설 설치를 다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냐? 이 다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수분양자, 일반 분양 받으신 분도 입주를 못하는 상황. 또 조합원분들도 애타게 기다리는데 입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열심히 시공사하고 준공을 내려 하지만 그게 만약에 조건이 원칙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면 준공을 못 받는 거고 이전고시도 못 하는데 아까처럼 구청에서는 이거를 조금 유두리 있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주민분들한테 덜 고생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건부를 내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교육할 때 저는 이게 원칙이라고 반드시 알려드려요.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그런 거 기부 체납할 거 공사가 안 됐다. 준공 낼 생각 하시면 원래 안 된다. 하지만 배려를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으셔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건부로 드린 거예요. 그럼 그걸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죠. 왜? 기반 시설, 이 기부 체납 시설들은 구청이나 시에 기부 체납하면서 내가 용적률을 받아갔어요. 그게 내 아파트가 넓어진 거고 내 분담금이 줄어든 거거든요. 실은. 근데 그거를 내가 약속을 저버리고 내 이득만 취하고 그걸 못 하겠다. 그러면 건물 잘라야죠. 원래대로 건물 잘라야 됩니다. 입주 못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실무를 하시면서 구청에서도 이런 거를 배려해서 조건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맞춰야 되는 게 맞고 끝까지 이행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구청장님도 말씀하신 패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에요, 이게. 왜? 용적률을 내가 바꿔갔잖아요. 그래서 패소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걸 내가 당연히 설치를 완료했어야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내가 다 소유권을 떠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 걸로 진짜 준공 내내 못 내내 하는 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각 자치구별로.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참여하시는 조합원이 되실 분들이나 아니면 조합에서 뭔가 내가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꼭 지켜야 되고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다. 준공에 있어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 처리가 되면 서류 처리를 하고 나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나면 구보에 고시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공사 완료 고시를 구청장님이 구보에다가 고시를 해줍니다. 그럼 공사가 끝났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구보에다가 이렇게 내고 낼 때는 이렇게 사업 시행자 조합한테 준공 처리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기반 시설을 다 못했어요. 저희가 기부 체납 시설 하는 거를 다 설치를 못하면 조건부로 받았다. 그 뭐 이행하거나 이런 거를 그 조건을 다 같이 해서 통지를 해드려요. 예, 그거를 해가지고 알림을 하고 고시를 띄우면 요런 고시문이 뜹니다. 예, 요거는 이미 구보에 떠 있는 거라서 제가 사례로 이렇게 공사 완료 고시라고 해서 청장님이 딱 도장을 찍어서 고시를 해주십니다. 요게 끝나면 그 사이에 제가 시간이 원래 많았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요 준공을 하실 때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시공사하고 조합원이 됐든 수분양자, 일반 분양자가 됐든 이슈가 뭐냐? 하자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죠? 그 하자를 내가 유일하게 당당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때가 입주자 사전 점검 때입니다. 근데 이게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짧아요. 2, 3일. 하도록 돼 있고 엄청 많은 세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날짜들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 기간을 내가 악착같이 찾으셔야 돼요. 하자 낸 거 최대한 공사 마무리 해달라고. 그래서 입주자 사전 점검이라는 게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거고 내가 그때 악착같이 집을 완벽하게 공사가 됐는지 체크를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이때 체크를 다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체크를 한 거를 시공사한테 제출하면 시공사는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청에다가 냅니다. 준공을 할 때.
그 입주자 하시는 분들, 입주하실 분들도 이런 사전 점검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적극 활용하셔서 최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없게끔 열심히 뛰셔야 되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하자를 위해서 입주자 사전 점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 300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게 잘 됐는지를 품질점검단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가 구성해 주냐? 구청장님이 해주십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는 제가 케이스를 아직 제가 잘 몰라서 추가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은 내 집이잖아요. 다 입주자 사전 점검을 통해서 내가 다 일일이 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게 대다수이신 것 같아요. 예. 자, 준공이 났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공사 완료 고시를 띄우면 바로 건물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자, 우리 이제 소유권 받으셔야죠. 소유권을 받으시는 절차가 이전고시인데 이전고시는 구청에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서의 내용에 보면 예전에 내가 A 집원에 땅과 건물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내가 분양 신청해서 몇 동 몇 호로 간다고 거기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소유권 이전을 해주라고 이전고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만들어요. 이전고시문을. 관리처분의 이전조서라고 종전과에서 종후 몇 동 몇 호로 간다. 요거를 첨부를 해서 저희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요 이전고시문 안을 조합에서 만들어서 구청에 내면 구청에서 관리처분 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준공했을 때 면적이랑 이런 거 다 확인해서 그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단순히 구부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올려주시면 그때부터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조합원과 일반 분양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면 조합원 분들은 바로 등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보존 등기라고 해요. 관리처분 계획서에 있는 대로 예전 거에서 그냥 확 넘겨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 그분들은 우선 조합으로 등기가 돼요. 조합원들한테 가듯이 조합에다가 일단 등기를 보존 등기라는 걸 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이제 내가 아파트 등기할 때 잔금 내고 뭐 하셔야 되잖아요. 수분양자분들은. 그거 하면서 개별적으로 소유권이 2단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예. 요게 바로 서대문에 있는 이전고시문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런 내용들이 준공할 때의 내용들도 있고 이 뒤에 누가 무슨 아파트로 가는지에 대한 게 쫙 조서들이 다 붙게 되겠어요. 자, 이제 조합이 이제 더 이상 조합원들이 다 같이 이제 더 이상 모여 계실 필요가 없으니까 조합은 해산을 해야 합니다. 그 작년에도 그렇고 조합 해산을 계속 미적미적 미루다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 이렇게 고생을 하신 조합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조합을 일부러 해산이나 청산을 늦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조합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조합에 좀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임원분들이 이제 월급도 계속 받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해산을 일부러 지연시키시는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법에서 이전 고시일부터 1년 이내 해라! 라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근데 마지못해 소송이 정말 종결이 안 되거나 무슨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산을 못하는 예외일 경우에만 그게 1년 내에 이거를 좀 봐주는 상황인 거고 법적으로는 이전 고시일부터 1년 이내 하고 해산은 조합원들이 해산 총회를 하셔야 합니다. 해산 총회를 하고 이거에 대해 구청에 해산 신고하고 또 등기소에 그 법인 저희 이제 법인을 없애기 위해서 조합원들도 이제 해산을 합니다. 그거를 등기소에 이제 보내요. 해산의 의미는 어쨌거나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 다 달성이 됐으니까 이제 해청 이런 절차인 거고 조합 법인을 없애기 위해 소멸시키는 거 없애는 거잖아요. 없애기 위한 청산 절차의 시작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합 해상 등기는 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1년 이내 해산총회를 해서 해산을 해야 되고, 해산 절차의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 해산 대의원 결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임원들이 막 없어요. 막 조합권 팔고 막 나갔어요. 그럴 경우에 총회를 소집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해산총회를 이렇게 동의를 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인,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에 있는 조합장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인을 이제 없애고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별도로 이제 이 조합 해산총회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요거는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조합장님이 되시고 해산총회를 하고 해산 등기 및 신고하고, 최종적으로는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뭐 재건축 사업을 이렇게 장기간 했잖아요. 주요 서류들을 나중에도, 왜냐면 소송이 뭔가 벌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구청장을 대상으로 하거나, 저희가 이제 막 뭐 무효 인가 무효 청구 소송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간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합에서 갖고 있던 서류, 주요 서류들이 리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그 서류들을 다 정리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인계를 하고 업무를 종료합니다. 조합청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이 모여 있다가 다 이제 해청 이렇게 하시고 나서 조합 법인을 정리하는 거여서, 일단 조합 법인 하면 법률적이나 재정적, 조합 안에 뭔가 이제 나머지 비용도 정리하고 뭐 할 게 있잖아요. 법인을 하다못해 업히려면 법무사 비용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통장에 관련된 정리도 해야 되고, 자녀 업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없애는 걸 청산이라 하고, 청산인은 정관에 정할 수도 있고요, 총회 결의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합장님이 하신다. 그리고 청산 절차는 채권, 공고, 신고. 채권이 우리가 지급할 것도 있고 누군가가 돈을 받아가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 우리 이제 법인 없앨 거니까 너네 신고해, 우리한테. 그럼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정리하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최종 등기를 이제 말소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조합원분들이 신경 쓰시는 건 아니고 마지막 청산인 분이 관리를 해 주실 거고, 대부분은 요거는 그 변호사 쪽, 법률 쪽이나 그 세무회계 이런 파트에 계신 분들이 조력을 많이 해주세요. 결국은 세금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은 그쪽에서 주로 하고 계신다. 자, 시간을 제가 너무 오버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지연됐는데,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수료식에 오늘 다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